저 황정인 배우님께서 그 연기했던 그 캐릭터에 계속 반복되는 이제 그 꿈이자 혹은 이제 현실이자 환상일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 혹은 이제 뭐 예컨대 그 교실을 나가는 이제 나노철을 이제 황정인 배우님께서 따라가게 되는데 그 장면에서 그냥 끊겨버린 채 마치 이제 다음에는 그 이제 피에테 그 연구실로 가는 어떤 나노철을 쳐다보는 어떤 그 황정인 배우님의 모습과도 좀 이렇게 뭔가 뒤늦게 연결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저로서는 제가 지금 이해를 잘 못한 거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약간 좀 분절되는 어떤 편집 같은 것들이 저에게는 좀 약간 난이도가 좀 있었던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그 피에테의 어떤 연구실에서 이제 나노철에게 이제 이렇게 했다가 이제 죽는다라는 얘기를 한 후에 바로 덧붙는 신이 이제 황정인 배우님께서 린치를 당한 후에 이제 온 것 같은데 총을 겨누면서 이제 피에테를 이제 그냥 겁을 주게 되는 그런 장면으로 연결되는 부분은 저는 약간 이걸 어떻게 딱 바로 받아들여야 되지라는 약간 생경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로서는. 그래서 말씀드렸던 어떤 그런 편집의 관점이 영화의 구조와도 많이 연결이 돼 있겠지만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독님께 좀 여쭤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편집을 할 때 저희 편집 감독님이랑도 이제 좀 위험한 지점들에 대해서 관객들이 잘 이해를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타임 루핑의 구조인데, 그러니까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일단 제가 총 5부로 구성을 했는데요. 그 1, 2, 3부가 있고 4부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교회 씬이거든요. 교회에서 정말 마테오한테 오줌을 먹이는 그 장면으로 인해서 실제 트랜스휴먼이 되기 위해서 전격들이 들어가는 그게 이제 팩트거든요. 사실로 생각을 했고, 그 전에 1, 2, 3부라는 게 꿈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영화가 이제는 그 1, 2, 3부가 꿈이라는 것도 나중에 드러나기도 하지만 일단 타임루핑 그 안에서도 시간을 제가 분절을 좀 해놨잖아요. 또 약간 뭐 현재 과거를 왔다 갔다 하고 또 막 그렇기 때문에 관객들이 헷갈릴 수 있는 지점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의도했던 것이 이게 다 1, 2, 3부가 꿈이고 내 안에서 벌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4부에서 사실 민영이가 트랜스휴먼 전격세례 상태에서의 그 꿈인 거잖아요. 약간 그러니까 조금만 더 설명드리면 그 테마를 제가 나눈 거거든요. 민영이 테마, 그다음에 피이티 테마, 남자 테마를 나눈 건데, 그 테마를 나누게 됐던 것이 일단 꿈을 꿀 때 트랜스휴먼이 되어지기까지 과거에 대한 꿈도 꾸지만 미래에 대한 꿈도 꿀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미래에 대한 게 나노철 테마인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그 4부에서의 전격세례 상태에서의 꿈이라면 좀 랜덤한 방식으로 계속 쫓겨질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어떤 장면들이.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조금 관객들이 따라가기가 힘든 측면이 있는 것도 저는 이해돼요. 근데 어쨌든 그 상태를 보여주는 플로팅으로 좀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점에서 이제 황정인 배우님과 이제 윤경호 배우님께서도 뭐 일단 CG가 없는 상태에서도 연기를 하셨고, 이제 그런 어떤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어떤 괴람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연기를 하셔야 됐기 때문에 저는 그냥 딱 그냥 영화를 다 보고 생각이 들었던 게, 두 배우님은 완성된 영화를 처음 봤을 때는 또 어떤 느낌이셨을까, 아마 부천영화제에서 처음 보시지 않았을까라는 짐작이 되는데, 원하시는 대로 잘 나오셨을지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황정인 배우님부터. 저희가 일단 촬영하고 아마 한 2년 정도 지나서 완성본을 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막 생생하게 그때는 촬영장에 대한 기억이 나지 않았는데, 보면서 저희는 에피소드들이나 이런 게 보이니까 이 장면이 이렇게 편집이 됐구나, 이 장면에 이렇게 CG가 넣어졌구나, 이거 보고 할 수 있었으면 더 잘했을 텐데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막 딱히 저는 CG나 편집에 대해서 생각보다 퀄리티가 이러지도 않았고 와 이렇게 너무 감탄하지도 않았고 그냥 받아들여졌어요. 잘. 더 이해가 잘 되는 느낌? 저희는 글로 먼저 트랜스를 접했다 보니까 글을 되게 또 많이 읽었잖아요, 연습하면서. 이런 게 이런 장면이었구나, 이런 느낌으로 다가올 수 있구나, 글만 봤을 때보다 더 다채로운 느낌들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촬영 때 기억도 나고 웃으면서 계속 봤던 웃으면서 봤던 기억이 있어요. 네. 저는 그때 처음 봤을 때
CG 일단 저는 CG 뭐 정인 배우도 마찬가지지만 CG가 어떻게 그려질지 모르는 상태로 연기를 했기 때문에 그게 되게 어려웠다는 말이죠. 그리고 음악도 사실 없었으니까 음악을 듣는 장면이나 기타를 치는 장면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음악이 없는 상태로 그냥 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나올지 되게 궁금했었어요. 근데 보니까 이제 되게 이렇게 나왔구나 하면서 저도 이제 좀 알고 있었으면 더 잘 할 수 있었을 것 같다라는 아쉬운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뭐 트랜스 2를 이제 한다면 이제 열심히 할 수 더 있을 것 잘할 수 같아요.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극 중에 어떤 전력에 대한 어떤 표현이나 이제 총을 이제 쏘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 좀 개인적으로 윤경호 배우님 너무 이제 딱 총을 쐈을 때 이제 보는거나 이런 것들이 너무 이제 실감나게 잘하신다. CG가 아닌 것처럼 보인다. 라는 좀 생각이 들어가지고 되게 좀 재밌었던 어떤 좀 그런 부분들이었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독립영화로서 사실 잘 시도되지 않았던 SF를 넘어 거의 뭐 컬트적인 어떤 부분도 많이 있는 어떤 작품이었는데요. 사실 이런 영화를 저예산의 어떤 이런 영화를 봤을 때 좀 집중력이 깨지게 되는 건 미술적인 부분이나 어떤 그런 CG 같은 부분이 좀 소위 말해서 얄팍하게 느껴지게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근데 정말 트랜스는 그런 부분들이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이제 그런 뭐 피테의 어떤 그 연구실이라거나 이제 그 코일이 이제 작동하는 그런 어떤 이미지 같은 것들을 너무 잘 구현을 하셨다. 그래서 뭐 말하자면 이 영화의 하나의 캐릭터로서 기능하는 게 저는 뭐 미술과 음악이라고 많이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점에서 이제 미술을 꾸리셨을 때 아마 제가 볼 때 황정인 배우님이나 윤경호 배우님도 많이 이제 도우면서 함께 어떤 작업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런 어떤 미술의 어떤 좀 가장 주안점을 뒀던 부분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독님도 얘기해 주시고, 혹시 뭐 생각나시는 게 있으면 또 배우님도 뭐 에피소드나 이런 것들 얘기해 주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일단 좀 이렇게 영화를 보시면 일단 이 영화의 제작 과정 같은 게 좀 궁금하시긴 할 거예요. 여기 뭐 사이파이 쪽에 관심 있으신 분도 계실 것 같고, 일단 저희가 이게 후반까지 다 해서 1억 3천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굉장히 적은 액수라는 거를 영화를 한번 찍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VFX CG 부분은 되게 운 좋게 좀 운 좋게 저희가 거의 100컷이 넘었거든요, CG가. 그 100컷이 넘는 것을 다 좀 되게 싸게 해주시는 프리랜서 분을 만나서 어떻게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된 거고요. 사실은 저의 욕심으로 따지자면 훨씬 더 퀄리티 있고 되게 아티스틱한 제가 이미지를 많이 보기 때문에 뭐 뉴런 시냅스, 내공명, 막 플라즈마 이런 걸 굉장히 화려하게 썼었거든요, 시나리오는 사실은. 그래서 다 구현되지 못한 측면은 있고요. 사실 이 영화 굉장히 비주얼적인 굉장히 중요했던 영화였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좀 아쉽기는 하지만 저희 예산에서는 그 최대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고 이제 미술 같은 경우는 특수 소품을 하시는 분이 미술 감독님이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실 PD 작업실에 있는 그 많은 소품들이 그 미술 감독님 것도 많아요. 예, 그런 식으로 좀 예산을 많이 세이브를 했었고, 근데 사실은 저는 100% 마음에 들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PD 작업실이 PT라는 캐릭터를 보여주는 공간인데 조금 더 심플하고 더 임팩트 강하게 풀었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지금 봤을 때 너무 많이 이렇게 전시를 해야 한다는 느낌? 예, 좀 약간 미술 감독님을 디스하는 건 아닌데 좀 조잡하다는 느낌이 저는 아직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100% 마음에 들진 않고요. 그렇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약간 음악은 저희 영화를 톤을 만들어주는 데에는 좀 일렉트로닉 하시는 걸 제가 섭외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냥 신디사이저로 다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톤을 결정하는데 좀 그래도 괜찮았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미술 감독님 오늘 안 오신 거죠? 계셨기 때문에 얘기하신 걸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걸로 이제 나중에 혹시 기록을 하시는 분은 이 멘트로 이 후자의 멘트로 이렇게 해주시고, 혹시 뭐 미술 관련해서 혹시 뭐 배우님께서는 뭐 아니면 뭐 황정민 배우님께서도 이제 뭐랄까 이제 분장도 엄청 많이 하게 되고 하는데 뭐 그런 뭐 어떤 에피소드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제 인터뷰에서는 이제 뭐 식사 간에 이제 서로 쳐다보고 이제 먹기가 좀 그렇게 뭐 이런저런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요?
미술은 저희가 관여했던 게 없던 것 아, 같고요. 분장은 저는 분장 되게 많이 했어가지고 근데 그 분장이 지우는데 한두 시간씩 걸리는 분장이었어요. 하는데도 힘든데 지우는 것도 힘들어서 뭐 식사 시간이 길지 않잖아요. 앞에서 먹으면 다들 싫어하셨던 앞에서 먹지 말라고 그럼 다 앞에 가서 먹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거 말고는 저는 뭐 그냥 앉아 있으면 해주시니까 근데 분장 팀장님들이 이제 힘들어하셨죠.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해달라고 요청이 오는데 아 이거를 빨리 할 수 있는 분장이 아닌데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분장이 이제 형태는 비슷한데 색깔이 계속 바뀌어요. 이제 보라색도 됐다가 빨간색도 됐다가 하게 되는데 뭐 그런 부분에 사실 뭐 어떤 의미라고 해야 되고요, 감독님? 그런 부분. 그냥 그 분장의 단계를 처음에 이렇게 약간 붉어지다가 약간 진물도 나고 막 이러다가 이게 다 떨어진 상태에서 그냥 보랏빛으로 바뀌는 약간 이 전기 코드니까 그 일렉트론 썬피스가 된다고 생각하면 약간 보랏빛으로 변하는 진물은 떨어지고 나중에 그런 식으로 네. 이런 디테일을 놓치신 분들도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 번 더 보시면 더 깊이 있게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 꼭 한번 저희 절찬 상영 중이니까 좀 봐주시면 감사드리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윤병호 배우님 그 일렉트로닉 기타 치는 장면이 어떻게 그러니까 그게 분명 이제 그 전기 부분과 이제 저희가 잘 모르지만 연관이 돼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약간. 재밌으셨어요? 약간 재밌거나 무서운 게 아니라 네. 좀 더 보고 싶다 이제 아. 그런 어떤 치는 모습도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그 정도만 이제 연주를 했던 거죠. 연주라기보다 물론 뭐 전력을 내기 위한. 네 맞아요. 전력을 내기 위해서 이제 좀 충전하고 이제 전력을 공급하고 그런 느낌인데 그래도 이제 저는 이제 액팅을 하는 입장에서는 좀 어떻게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뭔가 코드가 있다든지 그쵸. 뭔가 노트가 정해져 있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사실 없었어서 그냥 뭐 생각나는 연습했던 곡들을 마구마구 섞어서 그냥 휘둘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관객분께서 사실 저희 극장에서 이제 단독 상영했던 철남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제 츠카모토 신야 감독님이라고 이 철남이라는 영화 간단히 소개하면 철이 온몸을 뒤덮은 채 철의 사나이가 돼버리는 어떤 남자에 대한 얘기인데 그 영화도 이제 음악이 되게 강렬해요. 이제 인디스트리얼 뮤직이라고 그러죠. 이제 어떤 그런 어떤 사운드로 이제 영화를 되게 많이 더 설명해주는 어떤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트랜스도 가까이 음악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지만 그런 맥락이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영화를 보면서 감독님 제가 볼 땐 시네필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뭐 저는 뭐 개인적으로 뭐 철남 같은 어떤 컬트 영화도 기억이 나면서 뭐 데이비 크로넨버그의 어떤 그런 작품들도 생각이 나면서 감독님께서 레퍼런스 삼은 작품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이제 배우님들께도 이런 캐릭터를 뭐 연기하는데 뭐 이런 어떤 레퍼런스들을 좀 보면서 좀 연구를 해봐라 라는 어떤 것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일단은 이제 컬트적인 건 제가 컬트로 얘기할 때 지금 제일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게 브래든 크로넨버그 그 아까 말씀하신 데이비 크로넨버그의 아들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작품이 많진 않은데 초창 그 안티바이럴 항생제라는 영화가 있는데 저는 정말 그 영화를 보면 너무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다 정말 너무 원하는 장면들과 그 주제도 그렇고 너무 흥미롭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런 영화들에 약간 영감은 있었던 것 같아요. 약간 컬트성을 반영하는데 약간 그런 요소가 있긴 하고 그리고 사실은 제가 이 영화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플롯이기 때문에 플롯 아까 처음에 초반에 말씀드렸던 내각적인 어떤 그 흐름을 반영하는 플롯이었기 때문에 일단 뭐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그런 영화들 그런 뭐 인셉션이 거의 꿈에 대한 얘기니까 그것도 그런 게 레퍼런스가 됐고 그리고 제가 뭐 아이인사이드 사이파이물은 아닌데 아이인사이드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게 현지가가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이 영화가 이렇게 초반에 현지가가 왔다 갔다 할 때 그걸 레퍼런스로 삼았어요. 그래서 그렇고 그다음에 클론 얘기니까 클론 얘기 아니라 그 더 문이라는 영화의 클론 얘기가 있는데 그 클론이 3번 바뀌거든요. 3번 바뀌는 것이 이 3명의 캐릭터를 만드는데 좀 레퍼런스가 됐던. 근데 그 외에도 사실 뭐 플롯 관련된 그런 레퍼런스 많이 있는데 그렇고 네, 질문이 또 있으셨나요? 네, 그거 플러스 이제 뭐 혹시 배우님들께 뭐 아, 이런 작품들을 뭐 네네네. 추천하셨거나 아, 그런 것도
그 경호 씨한테는 약간 PT 캐릭터로서 파이트 클럽의 그것도 약간 분열자 얘기잖아요. 그래서 파이트 클럽의 캐릭터를 좀 제가 보라고 했던 것 같고, 민영이는 특별히 영화를 주진 않고 그냥 거시증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많이 줬어요. 제가 거시증 코드를 쓰게 됐던 것도 그 다큐멘터리가 굉장히 흥미로웠기 때문에 제가 쓰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번개의 피레침, 그러니까 뇌충격을 쓸 건데 뭔가 이렇게 전기가 들어와야 되는데 번개를 쓸 건데 피레침이 연상되면서 약간 스파키한 이미지, 약간 뾰족한 이미지 같은 걸 연상하면서 거시증으로 간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트랜스휴먼 코드에 거시증이 어울린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트랜스휴먼 코드로 그 전기 충격이랑 연결될 수 있는 강박증, 다 우울증 다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던 것이라 하여간에 거시증 다큐멘터리를 제가 많이 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거식증 하니까 저도 생각나는 건 그 옛날 한국 영화 중에 30130이라고 있는데 그 장면에서도 이제 거식증에 대한 어떤 되게 인상적인 부분들이 있었는데 오랜만에 이제 그런 어떤 소재를 갖고 이제 느낄 수 있었던 부분이라 좀 반가웠던 어떤 부분도 있었는데요. 지금 관객분들 질문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영화가 반복되는 장면이 많았다. 뭐 촬영은 어떻게 하셨나라고 얘기를 뭐 주셨는데 사실 그게 이제 반복과 변주이면서 그 부분들을 통해 약간 그 저기 고민형이 피이태도 됐다가 나노철도 되는 마치 그 어떤 계속 이제 마치 순환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좀 느껴질 수 있었는데요. 뭐 이제 촬영을 어떻게 하셨나라고 이제 뭐 질문을 주셨지만 그런 어떤 영화가 반복되는 부분과 어떤 일종의 변주들 그거는 뭐 물론 꿈으로서 이제 계속 달라질 수 있는 거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좀 더 덧붙여 주실 수 있는 부분 좀 있을까요? 촬영 얘기는 조금 뒤에 하고 그 일단 제가 설명을 좀 하다 만 부분이 있으니까 그 내가 그 내 어떤 흐름 자체를 플로팅으로 보여주는 게 의도였기 때문에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1, 2, 3부의 그 테마가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에 거가 뒤에 거에 영향을 주고 또 2부가 또 3부에 영향을 주고 그런 식으로 약간 구조화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마치 뇌가 지금 진화하고 있는 거죠. 전격 대련을 받으면서 진화하는 모습인데 영향을 주는 식으로 약간 이렇게 일부러 의도를 했고 이야기가 좀 앞으로 나아가길 바랬어요. 그러니까 타임 로핑의 구조이지만 이야기는 나아가는 거죠. 확장되고 있다고 느끼길 바랬고 4부 뒤에 그 마지막 타임 로핑 되는 그게 돼서 나오는 민영이가 트랜스휴머에 대해서 나오는 그게 5부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거는 그게 진짜 현실인 거죠. 진짜 현실로 깨어나는 그래서 그렇게 했고 그러니까 이건 제가 많이 이렇게 집회할 때마다 하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꿈이 현실을 반영해서 꿈을 꾼다 생각하지만 그 반대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이 5부의 현실이 1, 2, 3부의 꿈을 반영하는 거죠.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현실이 1, 2, 3부의 꿈을 반영한다는 거는 우리 뇌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해석한 걸 아웃풋되는 걸 보는 거잖아요. 마치 우리 머릿속에 있는 걸 꿈이라고 한다면 아웃풋되는 걸 보는 거니까 이 자체를 그냥 플로팅으로 보여주는 게 저의 목적이었던 거고 그래서 이게 처음 보실 때는 다 읽히지 않으시고 그렇기는 한데 그걸 뭐 이렇게 두 번째, 세 번째 보시면 좀 더 구조가 보이시긴 할 거예요. 그리고 약간 좀 트랜스라는 게 이제 넘나들고 가로지르고 약간 변형하고 혹은 초월하는 뜻을 다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컨셉츄얼한 느낌으로 제가 돌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실 때 약간 그런 느낌을 받으면 더 재밌어요. 약간 트랜스라는 개념이 떠오르면서 그렇게 계속 넘나드는 느낌을 좀 즐기시면 재밌는 영화이거든요. 그래서 촬영을 할 때는 좀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어쨌든 몰아서 찍어야 되죠. 타임로핑 되는 장면은 한번 찍을 때 다 몰아서 찍어야 했고 그게 되게 복잡했어요. 그래서 스태프들도 막 저 어디 찍는지 잘 모르겠다고 정신 없다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래서 어떤 관객분이 아까 제가 얘기 드렸지만 뭐 고민형, 피이태, 나노철이 한 인물인지 각자 존재하는 인물인지 구분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서 뭐 이 부분은 삼위일체를 위시한 설정 같기도 한데 감독님께서는 이 세 인물이 한 인물인지 아닌지를 확실히 정해놓으셨는지 아니면 이제 열어놓으셨는지 궁금합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방금 그 말씀이 딱 답이 되는 것 같아요. 분열체로 생각하고 네, 맞아요. 그런 부분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이 장면은 좀 이렇게 비슷하게 봤는데, 저도
황정인 배우님이 진짜 고생 많이 하셨다. 특히 이제 학교에서 진짜 그 물총이라 그래야 될까요? 그거 간장인 초코. 초코. 네. 그 거식증이기 때문에 이제 초코를 아마 이제 발사를 했던 것 같은데 뭐 그런 부분들이나 이제 토악질을 하는 어떤 장면들도 그렇고 진짜 고생을 많이 하셨다 싶었는데 그 장면에 대해서 어떤 관객은 캐리를 얘기하셨어요. 이제 그 브라이언 드 팔마의 이제 캐리의 똑같은 저도 약간 오마주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그런 연상이 되기도 하면서 이 장면을 촬영했을 때 뭐 에피소드가 혹시 있으시면 뭐 궁금하다 이렇게 질문 주신 분이 있으신데 혹시 뭐 그 장면에 대해서 좀 얘기 주시겠어요? 그 초코총을 맞는 씬이 사실 한 번 옷에 튀면 그대로 연결이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체를 먼저 찍고 가까이서 찍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사실 그 장면이 한 번에 가기 사실 쉽지 않은 장면이에요. 왜냐면 아마 카메라가 이렇게 고정이 아니라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도 찍고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일단 우리가 여러 번 갈 수 없고 옷도 뭐 옷은 준비가 돼 있어도 사실 머리에 한 번 맞으면 그거 감고 다시 말리고 하면 시간이니까 그걸 무조건 한 번에 갔었어야 됐거든요. 멀리서 찍을 때. 그래서 그거를 찍으려고 되게 한 번에 찍으려고 노력했던 부분들이 기억이 나요. 또 그냥 평지에서 찍는 것도 아니고 계단을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위에 저쪽 멀리서 피테 시선으로도 찍어야 되고 제 기억은 그때 컷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한 번에 찍기 위해 근데 결과적으로 제 기억으로는 한 번에 찍지 못했어요. 근데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코라 찐득찐득해서 그거를 막 빨리 감는 것도 좀 힘들었고 그 이후로 어쨌든 그런 초코 시럽을 먹지 않아요. 저는 케첩도 그래서 그 이후로 핫도그를 먹지 않고요. 그때 그 토사물이 바나나랑 해시브라운을 갈았거든요. 바나나 냄새도 안 좋아요. 그리고 또 윤명 배우님이 연기한 어떤 피이테도 저는 재밌었던 설정이랄까요? 좀 이렇게 딱 들어갔던 부분이 그 이제 쓰리라고 해야 되나요? 그 이제 지갑들을 이제 훔치게 되는 어떤 부분들이 나중에 이제 그 뭐랄까요? 트랜스화되는 어떤 그 몽타주 씬에서 이제 황정은 배우님과 함께 이제 막 괴롭혔던 애들을 이제 다시 이제 응징한 다음에 그 놀랍게도 여자 화장실인지 남자 화장실인지 잘 분간은 안 되지만 여자 화장실이었을 걸로 짐작이 되는데 그 안에서 이제 막 이제 지갑들을 막 이제 하고 다니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묘사된 건 전혀 뭐 없었지만 아무래도 피테의 어떤 뭐랄까요 뭐 이렇게 폭력적인 부분은 아닐 수 있지만 그렇게 약간 갈치도 하는 뭐 그런 부분들도 살짝 넣으신 것 같은데 혹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들으신 부분이 있을까요? 그렇게 지갑 예. 그러니까 지갑을 이제 훔치고 막 이렇게 돈을 이제 꺼내거나 막 그런 어떤 장면들이 황정인 배우님도 포함해서 이제 있었었는데 혹시 뭐 그런 컨셉은 약간 그 캐릭터의 악행 뭐 그런 것들을 약간 좀 표현한 건지 좀 궁금해서. 근데 저는 뭐 감독님 말씀을 들어보겠지만 저는 그게 뭐 악하다고 생각은 안 하고요. 악해서 그러니까 악한 거를 표현하고자 했다기보다는 그냥 선이 없는 인물이라고 좀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좀 도덕적이거나 상식적인 거 그런 게 좀 별로 이제 개의치 않는 그런 느낌 아니었을까 어떠신가요? 피테가 막 운전도 하잖아요. 고등학생인데 운전도 하고 막 그 상식적으로 그 나이 때 그런 작업실을 갖는 것도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 근데 그런 자금을 어떻게 보면 갈치를 통해서 확보했다라는 약간 그렇게 깔아놓은 것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어쨌든 피테라는 캐릭터는 그냥 정상적인 고등학생은 아니죠. 뭐 그런 것들 무서워하지 않고 위험한 캐릭터니까요. 네. 하기는 그 저기 고민형을 처음 연구실로 들었을 때 맥주를 권했던 그 어떤 모습들을 약간 보니까 좀 이렇게 심상치 않아 보였던 어떤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어떤 관객분께서는 종교에 대한 직감적인 언급이 많은데 종교라는 소재를 어떤 이유에서 사용하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아마 과학이란 어떤 것과 가장 대치되는 부분으로 좀 있는 어떤 부분인 것 같고, 뭐 인간 의지나 어떤 그 초반에 이제 저 고민형이 이제 상담받게 되는 어떤 그런 종교적인 부분과도 좀 연결이 될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트랜스휴먼 코드 자체가 뭐 신의 질서를 좀 이렇게 거스르는 측면이 있는 거니까 일단 피테라는 캐릭터를 만들었을 때
그러니까 종교의 반대급부에서 이제 과학을 맹신하는 되게 맹목적으로 맹신하는 그러니까 이상향적인 인물로 제가 심을 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야기 안에서 캐릭터가 필요했던 거니까 좀 급진적인 캐릭터, 좀 위험한 캐릭터로 넣은 거죠. 그 맹신적이고 맹목적인 그런 캐릭터로. 그래서 그 트랜스휴먼이란 그 실제로 트랜스휴먼 사상의 그런 선언문 같은 것들이 좀 있어요. 그것들을 서칭을 좀 하다가 그것들을 활용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또 약간 종교성을 좀 가져오자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신에 대한 부분을 약간 트랜스휴먼을 치환을 시켰을 때 되게 잘 붙더라고요. 그래서 좀 제가 약간 코미디적인 요소를 그러니까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피에트라는 캐릭터가 좀 웃기기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지점에서 좀 넣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 트랜스라는 과정을 통해서 뭐 트랜스 휴머니즘으로 나아가게 되고 뭐 어떤 이런 부분일 텐데 좀 과장해서 말하자면 인간 유머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초월적인 부분도 분명 있을 수 있다는 어떤 관점이 있을 텐데 사실 그런 개념에 대해서 특히 피에테를 연기한 어떤 물론 약간 사이코패스적인 어떤 부분도 분명 있어가지고 좀 더 이제 이입해서 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 약간 좀 받아들이시기에는 좀 어떤 인간이 뭐 만물의 영장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뭐 하게 되는데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받아들이셨을 때는 좀 어떤 별다른 느낌 좀 있으셨나요? 그거 그러니까 이게요 제가 그때 당시에는 이 컨셉을 이해를 못했었어요 사실 정확히 이해를 못했었는데 그리고 이제 2년 후에 부천에서 뵀을 때 그때는 제가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아쉬운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감독님께서 왜냐면 이제 어떤 제가 이제 또 나이도 더 어렸고 경험도 많이 없고 사회 경험도 덜 했었고 그리고 저는 이제 중요한 게 사회생활을 이제 원래 학교에서 하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학교를 안 다니고 뭐 다니다가 이제 뭐 외부에서 다니다가 와서 검정고시를 하고 이렇게 했던 케이스라서 이렇게 어떤 상호작용이나 이런 것도 많이 부족했었던 측면도 있고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술도 안 마셔서 대학교 가서도 술자리도 안 하고 하다 보니까 교류가 그러니까 이게 없는 거예요 잘. 그러니까 어떤 사건들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적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오히려 정인 배우가 더 많지 않았을까 경험 같은 것들이 그런 생각 들고 그래서 그때 당시엔 제가 이해를 정확히 못하고 연기를 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지금 지나고 나서 좀 많이 이해가 되어서 네, 그때 그랬습니다. 마무리할게요. 그리고 이 정도면 트랜스 2를 제작해 주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꼭 이명 배우님 얘기를 유념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어떠세요, 감독님? 그 저희가 지금 개봉하고 있는 그 환경과 동물 멸종에 대한 어떤 다큐를 다루고 있는 Everything Will Change라는 영화에는 인간에 대해서 한심한 등신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는데 감독님께서 뭐랄까요? 인간 혐오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어떤 그런 맥락으로 이제 그걸 전개해 나가고 풀어가신 어떤 이유라고 할까요? 그런 어떤 생각 좀 얘기를 듣고 싶네요. 그냥 좀 제가 피에테라는 캐릭터가 워낙 여기서 좀 세다 보니까 그리고 주로 많은 말로써 메시지를 많이 전달하다 보니까 이제 제 생각이랑 거의 똑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뭐 그렇지는 않고요. 근데 제가 트랜스휴먼에 좀 관심이 있습니다. 트랜스휴먼은 일단 좀 이렇게 얘기 좀 짧게 하도록 할게요. 트랜스휴먼은 제가 인간 중심주의에 대한 반감이 있고요. 그래서 인간을 이해할 때도 약간 비인간적인 요소를 갖고 와서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이유는 좀 그러니까 뭔가 어떤 뭐 현상이든 뭐든 뭔가 좀 정확하게 본다. 정확하고 정말 제대로 보려면 과학적인 사고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 과학적인 사고가 들어올 때는 약간 저희가 인간적인 개념을 좀 떠나서 비인간적인 좀 그런 시야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계속 트랜스휴먼 관련된 그런 주제를 계속 다루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피에테라는 캐릭터를 만들었고 되게 극단적으로 만든 거죠. 극단적으로 만들었는데 제가 그냥 피에테라는 캐릭터를 봤을 때 이 친구가 갖고 있는 그 증오심 같은 거, 인간에 대한 증오 같은 게 결국 괴롭힘을 당했거나 왕따 그런 게 있는 거잖아요. 같은 분열체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계급이나 어떤 위계, 뭐 이런 차별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인간 사회에 그런 것들이 약간 좀 회의적인 것도 사실 있긴 있어요. 제 마인드 안에. 그러니까 정말 인간이라는 종이 그런 것들을 정말 다 버릴 수 있는 종인가?
뭐 그런 것들도 생각은 해요. 근데 그러면서 또 인간은 또 약간 협력이라는 것도 하잖아요. 협력도 하고 새로운 것들을 상상하는 또 종이기도 하니까 우리가 또 다른 종들하고 공존도 할 수 있을 것도 같으면서도 또 약간 그래서 어떤 위계 질서를 만드는 그런 종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 양가적인 감정을 갖고 있긴 한데 어쨌든 그 약간 인간 징후에 대한 어떤 심리를 좀 극대화시킨 캐릭터로 제가 PD를 만든 겁니다. 네, 그 트랜스휴먼에 관심이 있고요. 네. 이거 제가 영화를 잘 이해 못한 거일 수도 있는데 그 교회 씬 이후에는 이제 저 고민형이 이제 분열된 어떤 그러니까 다른 차원의 어떤 고민형을 바라보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서 이제 엔딩이 어떤 미래로의 이제 트랜스를 이제 하게 되는 어떤 그런 장면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 장면을 그러니까 일종의 분열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장면에 대해서는 좀 그런 어떤 그 연결은 좀 어떻게 조금 이해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네, 지금 4부 장면을 네, 말씀하시는 맞아요. 네, 그러니까 4부에서 이제는 1, 2, 3부에 계속 그 극을 따라왔던 민영이가 정말 진실에서 그 린치를 당하는 그 오줌을 먹는 자신의 민영이를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진실을 보게 되고 결국에 5부에서는 이제 옷을 차고 있는 민영이가 등장하잖아요. 나노철의 성격과 그다음에 전자칩까지 차고 있는 그러니까 그 5부 자체를 현실로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4부에서 트랜스휴먼이 되기 위해 전격세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걸 진실로 보여주는 거죠. 근데 그걸 관찰자 시점을 보는 거 자기 자신. 그래서 그렇게 본 다음 진실을 보여준 다음에 이제 5부에서 깨어나는. 그래서 아무튼 1, 2, 3부의 내용들이 5부에서 이렇게 변주되면서 섞이길 바랬어요. 섞이면서 현실로 드러나는 그렇게. 그런 거를 약간 논리적으로 다 따라가진 않더라도 분명 잡히는 부분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모호하게 좀 이렇게 떠다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어떤 개인적인 질문을 좀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희 더스바트 시네마에는 이제 특히 배우님들께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시간도 있습니다. 이제. 그때는 너무 힘들었는데 차마 하지 못했던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도 할 수 있으니 네, 혹시 기회가 된다면 꼭 부탁드리는데 그런 어떤 시발점으로 저기 황정인 배우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정말 말씀드린 것처럼 첫 어떤 장편 데뷔로 진짜 만만치 않은 어떤 연기들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막 소리를 치는 어떤 장면들이나 뭐 추격이라거나 뭐 특히 이제 린치를 당하게 되는 물론 그런 것들은 이제 다 이제 편집을 통해 뭐 폭력적으로 보이진 않지만 그런 부분들이 특히 진짜 힘들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황정인 배우님과 이제 윤경호 배우님께 윤경호 배우님은 물론 뭐 대사에 대해서도 많이 힘듦을 토로하셨지만 뭐 좀 더 이제 뭐랄까 감독님께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혹은 아니면 이런 건 정말 힘들었다 뭐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다면 좀 이제 털어 나와 주시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황정인 배우님부터 제 얘기를 들어보고 싶네요. 근데 저는 사실 뭐 분장이나 달리는 거나 뭐 린지를 당하는 거나 뭐 이렇게 목이 쫄린다거나 그런 거에 있어서는 뭐 알고 촬영에 임한 거니까 그런 게 힘들진 않았고요. 그냥 촬영할 때 촬영장이 좀 많이 각박했어요. 저희 촬영장이 많이 각박했고 대화의 시간이 많이 없었어요. 저희가 2달 동안 연습을 했지만 사람 대 사람으로서 그리고 정말 감독님과 그 감독님이 창조해낸 인물들을 연기하는 사람으로서 솔직한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현장에 가면 또 연습한 거랑 다르게 또 다른 현장들이 그거에 대해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대화도 잘 이루어질 수 없었고 감독님이 또 워낙 성격이 좋았어 오케이 막 이렇게 하는 성격이 아니세요. 네 다음 컷이요 이런 성격이셔서 저희도 시간이 없어서 플레이백을 전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맞나? 저는 대사가 또 많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오로지 표정으로만 연기를 다 보여줬어야 됐는데 내가 지금 나타내고자 하는 감정이 잘 담기고 있는 게 맞나?에 대한 의심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가 더 힘들었지. 내가 잘하고 있는 게 맞나? 내가 지금 진짜 오케이여서 오케이인 건가?에 대한 생각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힘들었지. 오히려 다른 그런 액팅에 대해서는 그게 연기를 하는 사람의 역할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힘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감독님 좀 더 이제 7억도 해주실 수도 있고 좀 명확하게 해주실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건조하게 넘어가셨을지 좀 여쭤보고 싶네요. 여기. 그냥 저도 촬영이 이제 첫 장편이니까요. 뭐 되게 오랜 공백 단편 찍고 되게 오랜 공백 동안 촬영장이 저도 낯설었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제가 성격이 이렇게 막 이렇게 오버하거나 막 이렇게 막 파이팅하는 그런 감정적인 성격이 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현장에서 좀 되게 이성적인 편으로 집중을 해야 될 상황들이 많다 보니까 또뭐 제작을 제가 거의 같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정신없는 상태이긴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배우들의 심리를 제가 좀 뭐랄까 잘 활용하는 것도 연출의 역량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제가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막 너무 정신없고 하니까 그래서 파이팅 해줘야 좀 더 치열하고 그런 걸 생각 못했던 것 같아요. 요즘 뭐 황정희 배우님 GV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너무 잘하고 계시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GV에 대해서 금요일도 이제 라이카 시네마도 다녀오시고 했는데 예. GV 너무 잘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 정희 씨가? 네네. 아 네네. 이렇게 칭찬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아 바람에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윤경호 배우님의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진솔한 어떤 얘기를 펼쳐주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재미를 좋아하시는 미담도 좋습니다. 미담도. 아 미담이요? 미담보다는요. 아니 그 이제 뭐 정인 배우가 이제 현장 얘기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연기할 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뭐였냐면 연기가 이제 액션이 있고 리액션이 있잖아요. 그래서 반응으로 계속 주고받는 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액션이 계속 있는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민영 고민영이 리액션이 없어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테슬라 그러면 테슬라? 계속 뭐 코일? 전기역세를? 계속 이러니까 무슨 말인지 그냥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느낌이니까 리액션을 받을 수가 없어요 피트가. 그러니까 나중에 깨달았어. 이거는 리액션을 받아서 연기하면 안 되는구나. 그냥 얘를 무시하고 얘는 그냥 마네킹이고 그냥 내가 혼자서 머릿속에서 해서 리액션 받아서 연기해야 되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뭐 이제 관객분들 좀 더 질문을 소화하자면 아무래도 캐릭터 이름이 너무 독특하잖아요. 나노철, 고민형은 저도 곰인형으로 들려가지고 계속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좀 생각도 들고 피에테는 그냥 직관적으로 약간 뭐 피에타 같은 어떤 생각도 좀 들고 이래가지고 좀 이름을 좀 재밌게 지으셨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는데요. 좀 이름을 좀 캐릭터들 이름을 좀 어떤 구상으로 좀 지으셨는지 배우님들도 마음에 드시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러하네요. 이거 지금 거의 빠지지 않고 나오는 질문이거든요. 근데 그냥 어감적인 느낌이고요. 이렇게 뭐 트랜스마이드 되게 이렇게 급진적이고 위험하니까 그냥 P라는 약간 살깃빛 느낌의 P를 준 거고 또 트랜스휴먼이라는 게 얘는 어떻게 보면 인간 형태를 바꾸는 거니까 약간 그런 이태라는 표현이 어울린다 생각했고 그리고 나노철은 그 반대급부거든요. 그러니까 의수를 차고 있지만 가장 인간적이고 싶어하는 그리고 트랜스휴먼 되게 두려워하는 인물이니까 그냥 나는 철이 싫어 해서 나노철 그렇게 했고 약간 나노의 느낌이 약간 사이파이적이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중간체 정도가 갈등하는 가장 정상적인 인물이 고민형인데 고민을 많이 하는 거죠 그 사이에서. 그래서 고민을 하는데 뭔가 답은 없는 뭐 제로의 상태 약간 뭐 그런 느낌으로 그냥 만든 이름입니다. 감독님의 성향을 봤을 때 노철은 그거는 약간 생각하기 힘들었는데 거기 재밌다면 어떤 좀 생각이 설마 싶었죠.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어떤 관객분께서는 피에테의 연구실에 대해서 이제 실제 공간인지 아니면 무의식적 공간인지 이제 그런 생각도 들었다라고 얘기를 주셨는데 이제 우스갯소리로 얘기 드리자면 이제 같이 부천영화제 총화로 불리는 그 백승기 감독님이 있는데요. 스토그라는 아마 작품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 그런 비슷한 어떤 그 연구실의 어떤 모습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이제 그 트랜스에 갇혀놓은 것들보단 속된 말로 훨씬 허접하지만 뭐 그런 부분들도 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관객분의 질문이 무의식적 공간이라는 어떤 생각도 들었는데 그런 어떤 연구실은 주인공 피에테에게 뭐 어떤 공간이었나? 혹은 이제 고민형의 어떤 공간일 수도 있을 텐데 뭐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네요. 그거는 약간 사실 다
같은 인물이니까요. 사실 PET 작업실이 존재는 하는 거죠. 존재는 하는데 이제 약간 그 구성 자체에서 보시면 오브로 가서도 계속 PET 작업실의 장면들이 끼어들잖아요. 그때 PET와 민영이가 하는 대사들이 계속 들어오실 텐데 그거는 무의식적인 대사인 거죠. 그러니까 대화를 하는 장면인 거죠. 그 테사콜 타고 들어갈까 말까 할 때 막 서로 말리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장면들, 그런 무의식적인 장면은 맞아요. 근데 PET라는 작업실은 실제 존재했던 걸로 설정했던 거. 예. 아, 네. 그리고 뭐 제가 아까 설람이 됐건 뭐 저는 뭐 좀 더 나아가자면 뭐 프리츠란 감독의 메트로폴리스 같은 영화들도 좀 떠오를 어떤 그런 부분들도 좀 있었는데 이 영화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해외 영화제에서 더 많은 각광을 받고 초청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뭐 학교 폭력에 대한 어떤 내용도 들어가게 되지만 이렇게 뭔가 굳이 말하자면 타협 없이 끝까지 나아간 어떤 장르적인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해외 관객분들도 되게 인상적으로 봤을 것 같다라는 어떤 생각이 드는데요. 감독님 혹시 코로나 시기 특히였겠지만 해외 영화제 많이 가셨던 거죠? 근데 해외로 나가진 않고 코로나여서 그냥 집에서 온라인으로 집의를 하고 외주로 영화에 대한 조금 이렇게 설명 듣고 싶어 하시는 그런 영화제 같은 경우는 근데 확실히 트랜스라는 개념에 그러니까 트랜스라는 뭐 트랜스 젠더가 많다 이런 게 아니라 트랜스 개념에 대한 관심이 훨씬 많아요. 훨씬 많고 그런 것들이 이 영화가 해외에서 많이 사용되어지는데 좀 약간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뭐 지브리 같은 거 할 때 배우님들은 혹시 참여를 못 하셨을까요? 거의 이제 한두 번 정도 한 적 있죠. 정해시 한 번 정도. 네, 그렇군요. 그럼 뭐 굳이 여쭤보자면 좀 해외 관객분들의 반응 중에 좀 독특하거나 이런 건 좀 특이했다. 뭐 이런 어떤 뭐 반응들이나 뭐 좀 인상적이었던 부분들도 있으면 짧게 소개해주세요. 그냥 뭐 이렇게 좀 가볍게 라이트하게 말씀드릴 거는 뭐 이렇게 먹이는 장면? 먹이는 그 거시증의 학생한테 먹이는 걸 굉장히 되게 혐오스러운 폭력으로 이해하시고 그리고 아까 PET 기타 치는 걸 굉장히 재밌게 보시는 분들 많았고 사실 그게 유튜브에 많이 있어요. 테슬라코일 영어로 치시면 테슬라코일을 이렇게 충전시키는 방식으로 기타나 드럼 같은 거 많이 활용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레퍼런스를 사는 거라 많이 있는데 또 그 장면을 굉장히 재밌게 보시고 그리고 제가 결정적으로 저한테 연출적으로는 그냥 트랜스라는 개념적인 약간 제가 이 영화를 약간 추상적인 층에서 만든 영화라고 계속 설명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약간 추상적인 레벨에서의 트레이닝이 많이 되어 있다고 느꼈어요. 서양 분들이. 그러니까 국내는 좀 아직 일상적인 거나 약간 역사 사상적인 이런 레벨의 얘기들이 많잖아요. 뭐 상업이든 돈이든 다 그런데 저는 분명히 이 영화가 약간 추상적인 레벨에서 돌아가는 영화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런 지점들을 잘 읽어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질문도 그런 것들이 많이 오고요. 그래서 되게 관심이 많구나. 트랜스 휴먼에 관심도 많고 트랜스라는 개념 자체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더 해볼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어떤 관객분께서는 또 디테일한 질문을 주셨는데 전기에 대해 나오는 영화라서 그런지 테슬라에 대해 많이 좋게 나온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렇게 하시면서 연구실에 있는 아이템 중 인상적이었던 게 이제 펍 에디슨이었죠. 그 포스터가 고민형이 피에테의 트랜스 이론을 거부하는 파트에서는 보였는데 나중에 다시 그 벽이 나왔던 컷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 같다 라는 어떤 얘기를 주셨는데 뭐 혹시 뭐 그러니까 그 작업실을 그 연구실 한 바퀴 이제 펜으로 돌 때 그때 비춰졌던 걸로 아마 짐작이 되는데 네. 그게 테슬라 코일을 이제 PET가 그렇죠. 만들기 시작한 그 씬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테슬라. 그러니까 나노차를 발견하고 나노차를 충전시켜야겠다라고 계획을 딱 세우면서 플랜을 짜면서 테슬라 코일을 만들기 시작했을 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 관객분께서는 그 다음에 이제 한 번 더 나왔을 때는 보이지 않았다. 되게 디테일하시네요. 되게 디테일하신 것 같은데 2번 이상 보신 분인 거죠? 3번 보시면 아마 좀 더 정확하게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이제 얘기를 드리고요. 좀 어느덧 시간이 1시간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약간 결론에 대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제 고민형은 이제 뭔가 인간으로의 회귀, 과거로의 어떤 그 워머를 통해 과거로 가게 되는 어떤 얘기도 이제 하게 되지만 결국 미래로 가게 되는 제가 그 마지막에 고압 전류를 통해 이제 미래로 가게 되는 거에 대한 개념은 지금 좀 약간 약한데 뭐랄까요 그 미래의 어떤 그 가게 되면서 이제 연기로서 이제 사라지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있는데 뭐 이거를 막 어떤 결론이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 영화를 너무 납작하게 하는 어떤 부분이기는 하지만 좀 관객분들한테 이런 어떤 엔딩은
뭐 이렇게 좀 봐주면 좋겠다. 혹은 뭐 이제 민영이 뭐 이런 어떤 그 미래를 갖게 될 수도 있을 거다라는 어떤 얘기는 좀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독님과 혹시 그 황정현 배우님도 뭔가 들으신 얘기가 있다면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막 카메라 감독님은 촬영 감독님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일부러 이렇게 열린 결말로 해서 트랜스2를 만들 수 있게끔 막 이런 욕심도 있으셨는데 저도 결론을 딱 만들진 않았지만 제가 바라는 모습은 미래로 갔으면 좋겠다. 네, 감독님도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고 그러니까 뭔가 감독님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되게 감독님 머릿속에는 저희 영화에 대한 모든 이론들이 구체적이고 되게 확립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도 결말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님도 정해주고 싶진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 근데 과거로 가진 않았으면 좋겠는 마음이 반영이 돼 있는 거죠. 저도 과거로 가진 않았으면 좋겠고 미래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연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는 민영이 자기가 살인자라는 걸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5부 때 나노철은 3부에서 나노철은 자살을 선택했잖아요. 근데 똑같이 민영이가 그 선택을 하길 바라지 않았던 것 같아요. 죽음을 선택하는. 그래서 자기가 살인자라는 건 알지만 뭔가 다른 대안을 주고 싶었어요. 다른 대안지. 그랬을 때 또 과거로 돌아간다면 또 똑같은 루핑을 돈다거나 뭔가 또 자살을 한다거나 그런 똑같은 반복일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 여성 캐릭터에 대한 좀 애착도 있거든요. 그래서 민영이가 결국엔 주인공이니까 다른 선택지? 약간 좀 무한을 열어둔 거죠. 열어둔 거고 약간 열린 결말로 끝내게 됐다. 그래서 이 영화는 좀 그런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약간 사이파이가 미래를 좀 약간 되게 암울하게 다루는 사이파이가 많잖아요. 근데 이 영화는 사실 그렇게 보고 있는 측면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래를 좀 더 희망적으로 좀 제시하고 싶었던 것이 있어요. 예. 예, 슬슬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어떤 시간인데요. 저희가 올해 6월에 괴물 유령 자유인이라는 어떤 그 티어 SF 영화를 소개했던 적이 있는데요. 프랑스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모로 익숙하지 않고 만만치 않은 어떤 영화일 수 있는데요. 좀 이런 작지만 좀 이렇게 뾰족하게 뭔가를 제대로 보여주는 어떤 영화들이 저는 이제 많아져야 정말 한국 영화가 건강해진다라는 어떤 일념 하에 정말 저희가 변두리의 극장이고 작은 극장이지만 이렇게 좀 열심히 소개를 하려고 하고 있고 프랑스 같은 경우도 꼭 이제 봐주신 분들이 입소문을 내주셔야 이제 더 극장으로 유입되는 어떤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많이 이렇게 봐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뭐 도네리 감독님 그리고 황정현 배우님, 윤경호 배우님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계속 이제 여러 어떤 경로를 통해서 뭐 배우로서 감독으로서 많이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계신 분들이 트랜스의 어떤 전령사가 돼서 꼭 많은 어떤 홍보들 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그럼 감독님과 배우님 이제 끝 인사로 저희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독님부터 부탁드릴게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좀 이렇게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마음으로 만든 영화거든요. 어렵게 만들기도 했고요.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작은 영화지만 그래도 좀 많이 소문 좀 내주시고 많이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영화가 기억에 오래 남으셨으면 좋겠고 되게 살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에 대해서 되게 뾰족하게 짚어주는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음속에 잘 담아가시고 그걸 많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트랜스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약간 그 중에서 피이테로 이제 논리를 설명했던 어떤 그런 스피드로 빠르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저희 쪽에서는 트랜스 지불가 끝났지.